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여러분은 돈과 가까우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없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은 참 멉니다. 돈이 없어 기업의 존폐기로에 선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과 회생에 대한 결정이 목요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방만하고 부도덕한 경영, 또 이를 방조하고 돈을 쏟아부은 국책은행,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건 아닐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돈 빌리러 은행 갔다가 퇴짜 맞으면 저축은행으로 갑니다. 이도 안 되면 사채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대출 급증을 보고 위험 신호를 잡았습니다. 규제에 나서서 이제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충당금을 높게 쌓아라 이런 규제를 적용했는데요.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다 이렇게 해석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에 몰려든 이 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제 사채로 가야 하냐 이런 불만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건강하고 알뜰한 한 주간의 먹거리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난 한 해 생생경제를 진행하면서 많은 인터뷰했던 것 중에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이야기들 참 안타깝고 또 답답했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느냐 이런 비판도 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기업을 살리면서 또 일자리를 지킬 방안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했는데 2700%의 부채를 안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방향이 23일 발표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0월 이미 4조 2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현재 채무 재조정 후 신규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채권자들과 정치권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또 기업을 산업을 살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이 사안 또 이 기업의 진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보원 교수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으로 이 금융위, 금융당국에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결정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추가 지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10월 달에 소위 말하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안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놓고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결정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시나리오가 너무도 낙관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액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액을 결정을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예상했던 거에 10%밖에 수주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애초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할 당시에 너무도 낙관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러한 또 다른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측됐던 바고 네. 그것이 현실화됐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이 정부의 태도,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액은 4,144억 원 정도 굉장히 이 다른 조선사와 비교해도 적은 금액인데 네. 정부는 2015년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정부가 정확한 어떤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예측을 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의도에서 예측을 하고 의사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도저히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은 정부가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바꾸기를 했다라고 심하게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뒤에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한진해운 파산이 사실 굉장히 큰 뉴스였지 않습니까? 네네. 예. 물론 여러 가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 일단 놓고 봤을 때는 형평성이 없다. 좀 다르다. 한진해운 때는 안 된다더니 대우조선은 왜 되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일견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어떤 분들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그 파산했을 때 그 여파라고 하는 것은 한진해운보다 더 크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이 일관성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시장에 주는 부정적인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어떤 그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좀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예, 서별관 회의도 언급하셨지만 이중잣대, 신뢰성을 잃어버린 부분,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추가 지원은 어떻게 또 어느 정도 규모, 3조 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국채은행을 통해서 동원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가 한 6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 출자 전환을 3조, 그다음에 신규 지원을 3조 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한테 좀 고통을 분담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다른 이제 시중은행들도 상당히 대우조선해양에 물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일반 은행들도 출자 전환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채권단도 거기에 좀 동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정부에서 6조 원을 지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마 쉽게 실행되기 어려운 그런 난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말하면 시중은행들과 이 지원에 필요한 금액에 다 물려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네. 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또 재원, 국가의 재원 또 공적인 재원을 쏟아 부어서 회생한다라고 하면 국민들도 기다릴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지금 계속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 10월에도 정말 근본적인 개혁,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정말 다른 기업하고 M&A를 하든지 아니면 굿 컴퍼니, 배드 컴퍼니로 분리가 돼야 된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안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것으로 그 방향으로 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저희가 정말 구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한 번쯤 다시 정말 전체 전략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근본적으로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는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나 아니면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바라는 것처럼 빠른 어떤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러한 사태에 굉장히 큰 요인으로서 이제 글로벌 유가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네.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 수주 실적을 기대하는 게 굉장히 좀 요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예, 지금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 대형 선박 건설에 필요한 환경들, 사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구안을 봤더니 계획했던 자구안의 27%밖에 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물론 말씀하셨던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되면 당연한 얘기고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또 이 근거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6조 원의 자구안을 얘기했는데 1조 6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네. 그 당시에도 말이죠. 2015년에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나기를 피할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은. 네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외부 환경이 조금 있으니까 나아지니까 우리가 한 1, 2년 정도만 소나기를 피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런 낙관적인 수치를 갖다가 가공해서 내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의식을 안 가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소나기만 피하자. 결국은 뒤에 더 큰 위험들이 쌓여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지금 회생에 대해 무게를 실어주시는 분들은 교수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최대 60조 가까운 우리 경제에 대한 큰 부담으로 된다. 또 실업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이제 그러한 우려들을 표명을 하셔서 지금 계속 국민의 열세가 들어가는 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그러한 논리 때문에 저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는 우리가 지금 이 깊은 병에 걸리게 됐던 그런 원인들을 똑같이 반복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환자가 병이 나으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술을 겪지 않으면 낫지를 않아요. 대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실업의 문제라든지 경제에 주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 그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매니지할 것인가, 그걸 동시에 고려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것은 사실은 뭐 병이 깊어져서 죽음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감수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자,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국민들께서도 지금 교수님이 해주신 이 지적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대우조선해양 또 산업계는 대가를 치르고 새로운 또 거듭남을 모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관련해서 여러 번 작년에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또 조금 더 고부가 가치로 변화해라. 이 얘기는 또 쏙 들어가고 지금 6조 원 지원 얘기만 나와 있거든요. 이 대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실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대우조선해양, 나아가서 우리나라 조선해양 그 산업이 사는 길은 이렇게 지금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술, 노동 집약적인 이러한 형태의 조선해양 산업을 가지고는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러한 정말 덩치를 가지고 싸우는 이러한 전략에서 벗어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 가치, 그다음에 기술 집약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고통의 기회를 잘 살려서 그러한 엄청난 대전환이 가능하도록 아주 정교한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다 쓰러져가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급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다 중요한 변화나 혁신이 오히려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병의 원인은 아직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쳐가는 소나기에 대한 대응만 나오고 있는데 좀 정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장미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는데 지금 다음 정부에도 이건 굉장히 무거운 숙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대우조선해양의 해결 원칙 제안해 주신다면요. 해결 원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업은 자신들의 경영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스스로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하나하나 임시 방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산업의 5년 뒤,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디에 갈 것이고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서 세세한 전략이 나오고 고통을 분담하는 그러한 어떤 큰 그림이 나와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은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정치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 정책에 너무 이제 정치적인 원리라 그럴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논쟁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통 분담, 이 국민만 고통 분담하는 건 고통 분담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보원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 공감사전, 인터뷰에서 등장한 여러 가지 단어, 또 개념, 생각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항상 소중한 방송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YTN 라디오 94.5MHz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들으시는 분들 모두 방송의 주인이신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공적 자금입니다. 사실 국민의 돈이죠. 앞서 인터뷰에서도 지적했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조 원대의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 이미 2015년
2015년도에도 4조 2천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돈은 모두 국민들이 분담한 돈입니다. 국민들의 고통 분담이죠. 정부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자금을 공적자금이라고 하고요. 뉴스에서 심심찮게 공적자금이란 단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해주면 잘 살아나서 또 국가 경제, 국민 경제, 또 국민들에게 기대 이바지해야 될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더 큰 걱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또다시 경영난에 처해 있고요. 밑 빠진 독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지원하지 마라. 확실한 자구책을 찾아내고 정부가 책임지고 살릴 부분 죽일 부분 정해라. 이런 말도 앞서 했지만 실제로는 되고 있지 않죠. 얼마를 지원하느냐에 대한 관심만 초점에 모여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 국민들만의 고통 분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걱정도 얘기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보태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불편한 무릎 때문에 일상생활 어려운 어르신들 참 많으시다고 합니다. 비싼 수술비로 수술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앓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 노년에도 건강하고 기쁜 인생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1670-9957, 1670-9957번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입니다. 최근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나 정전사고 등 전기안전에 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저절로 기억할 때까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재난 예방 대책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열어가겠습니다. 전기안전,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관행개혁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둘 만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주택연금이죠. 영모기지라고도 합니다. 영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예,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노후 생활을 말하는 건데요. 신규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잘 될 만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정말 잘 될 새로운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선 참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관련 뉴스 준비했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 나왔는데 알아둘 게 꽤 많다고요? 네, 먼저 은행 문턱 못 넘어서 대부업체 가서 돈 빌리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네네. 이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 관행에 대폭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 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전에는 보증 섰다가 폐가망신하는 경우 많았잖아요. 네. 이런 폐해가 너무 커서 지금 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 보증이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의 경우에는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격이 위축된다. 이런 이유로 연대 보증 제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대부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연대 보증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도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처음 돈을 빌렸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대출 금리 좀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부업체가 대출해줄 때에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줘야 되고요. 또 개인 신용 대출 계약 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좀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카드사나 저축은행 같은 곳은 고객의 신용 등급과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하지 않고 뭐 일률적으로 뭐 10%에서 20%대 높은 금리를 부과해 왔는데요. 네. 이런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고요. 또 금융사들이 대출해줬는데 이 빌린 사람이 실직하거나 혹은 폐업해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원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대출 연체에서 담보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이 유예 기간을 일정 기간 두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대출자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취업을 하시거나 연봉이 오르시거나 뭐 승진을 하시거나 이 금리 인하권 대부업에도 가능하다 참 알아둘 만한 얘기고요. 보험 부분도 많이 달라졌죠. 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거나 뭐 담배를 끊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보험 가입자든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가 이제 대폭 활성화되는데요. 네. 지금도 사실 건강인 할인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건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최고 14.7%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가입자가 1.6%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인 할인 특약 가입을 위해서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러면서 약간 절차가 번거롭으니까 이제 잘 가입을 안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앞으로 이 건강인 할인 특약 가입을 위한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제도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실손 의료보험인데요. 네. 지금은 단체 실손을 든 사람이 퇴직해서 개인 실손에 가입하려고 하면 이 재직 중에 질병 이력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거절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네. 퇴직 전에 개인 실손을 중복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 실손 상품에 개인 실손 전환 뭐 이거를 좀 옵션으로 넣고 단체 실손에 가입하는 기간에는 개인 실손을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기에는 기존의 실손보험을 보험료 최대 한 30%까지 낮춘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당국은 보험사들이 고령화 사회에 늘고 있는 만성질환자 뭐 이런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별도의 유병자 실손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고객 위주로 바뀐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최고 역시 노후가 막막해서 그럴까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노후의 생활작용을 받는 역모기지론입니다. 네. 가입자 평균 연령 보면 한 72세 정도 되고요. 평균 2억 8천만 원의 주택을 담보로 월 99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자를 보니까 1,8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1명에 비해서 135% 늘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고요. 네. 1월 신규 가입자가 1,157명이었으니까 뭐 이것까지 더하면 올 들어서 새로 가입한 사람이 3,010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니까 이제 조건이 안 좋아지기 전에 먼저 좀 가입하자 뭐 이런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데요.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부터 새로 산정한 변수를 토대로 해서 월 지급금을 이제 새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 신규 지급률을 적용하게 되면 월 지급금이 60세 가입자는 평균 0.1% 그리고 70세 가입자는 1.4% 정도 감소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 가입자와 올해 1월 신청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급률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1월 말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신청한 분들이 심사 기간을 거치면서 2월 가입자로 분류가 돼서 1월과 2월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올해 1, 2월 주택연금 보증 공급액을 보면 3조 6,320억 원인데요.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7% 늘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마지막까지 집은 갖고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강했었는데요. 네. 이런 인식도 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늦기 전에 빨리 가입 이런 열풍 조금 더 확산되는 느낌입니다. 유니콘을 찾아라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참 유망한 공룡 스타트업 기업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엔 정말 찾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런가요? 네, 스타트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1조 1,2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이상인 기업을 보통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니콘이 머리에 이제 뿔이 달린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네. 2013년에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라는 사람이 스타트업 중에서 이렇게 성공한 경우가 희박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유니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편적인 명사가 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수가 총 147곳이었고
평균 기업 가치가 40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콘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뭐 유니콘보다도 더 희소 가치를 지닌 데카콘이라는 용어도 데카콘이요? 네. 이 데카콘은 뿔이 10개 달린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전 세계 유니콘 중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은 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로 유명하죠. 우버가 680억 달러로 1위였고요. 중국의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죠. 샤오미가 2위였고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3위였습니다. 뭐 보니까 절반 이상이 미국 기업이었고요. 중국 기업이 22%로 두 번째로 많았고 뭐 인도, 영국 순이었는데요. 한국 기업 중에서는 쿠팡이 25위, 그리고 옐로우 모바일이 31위, 그리고 CJ 게임스가 69위로 단 3개에 불과했습니다. 네. 뭐 한국무역협회는 이제 유니콘 육성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탄생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이제 성장하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커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유니콘 못 만들면 이 데카콘, 뿔이 10개 달린 동물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융관행개혁 추진계획, 뭐 이거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네. 알면 여러 가지 금융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 요구권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정당한 권리인 건데요. 네.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저물고 금리 오르는 시기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이런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챙길 수 있는 것은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는 일들이 애청자 여러분께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앞서 인터뷰 뉴스에서도 들으셨지만 이 금융당국도 좀 가계 부담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찾고 있습니다. 1340조가 넘는 대출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빚의 양을 잡아야 소용이 없다. 질, 즉 원인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양적인 해결책에 좀 쏠려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니까 저축은행으로 쏠리는 이 대출 잔액이 많았었는데요. 이 저축은행까지도 문턱을 높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가 실행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그럼 이젠 사채 쓰란 말이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대출을 잡지 못하면 위험이 커지긴 할 텐데 그 대안이 쉽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틀과 해법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하준경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충당금 추가 적립 조치가 제1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에 풍선 효과를 잡으려고 한다. 이런 의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월에 1금융권 대출이 이제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보다 2배 이상 이렇게 급증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가계 이 부채의 이 증가세가 전혀 이제 꺾이지 않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 금융권으로 규제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제 총량적인 규제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지금 금리 20% 이상 이런 대출이라든가 또는 다중 채무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저기 많이 대출 받으신 분들 이런 대출들을 다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추가로 충당금을 30에서 50% 더 이제 쌓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네. 또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더 대비를 해라, 그래서 충당금을 쌓아라 이런 건데. 일종의 이제 풍선 효과를 잡으려고 하는 조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일단은 은행권에서 저축은행으로 몰려가는 이 풍선을 그것도 좀 잡아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이 방법이 사실은 좀 양적인 규제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긍정적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당금이라는 걸 많이 쌓아두려고 하면은 좀 운용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비싼 금리의 대출 상품보다는 좀 중금리 상품을 더 많이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금융기법이 이렇게 선진화되지 않았거든요. 주로 네. 담보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좀 더 이렇게 위험을 많이 지면서 이렇게 영업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시장을 새로 개척하는 것보다는 이제 총량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시장이라는 건 또 현미경처럼 미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또 양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생긴다. 또 이 뉴스의 댓글들도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결국 대부업 사채로 또 몰려가겠군.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의 수요 자체는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규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대출 수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모든 가계대출이 다 똑같은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빚내서 집을 사려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투기 같은 거를 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생계형으로 이제 잠깐 유동성이 현찰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뭐 자영업 하시느라고 이제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대출을 갖다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가지고 다 이제 누르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고, 네.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네. 예전에 뭐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최경환 부총리께서 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네,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부동산 부양을 이제 금융 쪽에서 이렇게 많이 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경제 전체의 어떤 이제 위험이 커졌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생계형 대출까지 이제 줄이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부양 때문에 생긴 문제를 이 생계형 대출 받으시는 분 한테까지 이게 피해를 보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교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좀 이렇게 진짜 필요한 부분의 대출 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부채의 양이 급격하게 는 것은 역시 부동산 경기 부양의 원인을 봐야 되는데 결국적으로 실제적으로 절실한 대출을 필요로 하신 분들께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계 가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저소득 또 저신용 계층은 어떤 정책을 펼치든 계속 좀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 앞서 말씀하신 좀 급한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 때문에 갑자기 돈을 빌리실 분들은 정말 필요한 분들은 못 빌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지적해 주신 대책의 어떤 정교함 이런 부분이 문제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총량 규제 비슷한 정책이 적용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금융기관들이 좀 수익성이 낮은 뭐 정책금융 이런 것들을 별로 좀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책금융 쪽을 꺼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 뭐 이런 한계 가구나 이런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풍선 효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기게 된 거는 이제 부동산 이쪽 부분이 맞습니다. 너무 커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부분 쪽에 이제 그동안 굉장히 느슨하게 가져갔던 규제들을 좀 정상화하는 게 사실 순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총량 규제를 하기 전에 이런 비율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택담보대출, 네, DTI나 LTV DTI,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네. 요즘에 또 논의되고 있는 DSR, 뭐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뭐 DSR 이런 것도 도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부동산 쪽에서 생기는 위험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정말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돈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누르려고 하면은 뭐 사실 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더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집과 땅, 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대출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대한 조치가 선조치가 없다라고 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결국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빚을 결국은 내야 되는 건 사실은 내가 빚을 낼 수밖에 없을 만큼 소득이 좀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교수님께서 또 한 기고에서는 부채 세대다. 특히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 정부의 변화라든지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정부의 출범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부채 문제, 이 정책 위반자들이나 혹은 정책 당국자들은 어떤 좀 원칙을 세워서 다뤄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젊은 분들은 뭐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뭐 등등 이제 각종 부채에 평생 얽매여서 이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부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거는 모든 부채가 다 똑같은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동산과 같은 뭐 장기적인 투자 이런 거를 위한 대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산 활동을 하면서 잠깐 유동성이 이제 없어서 또 대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생계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장 굶을 수 없이 대출을 받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대출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빚내서 계속 이제 돌려막기식으로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생계형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뭐 이제 빚의 노예가 되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이제 복지나 이런 뭐 정책 금융 쪽으로 좀 많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동산 뭐 이런 쪽은 역시 이제 위험 관리 뭐 이런 뭐 DSR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경제 전체에 어떤 체계적 위험이 되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 그렇게 뭐 좀 공공성이 있으면서 좀 요즘에 이제 취직이 어려우니까 위험이 커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위험을 분담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들,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일정 정도 이상 되지 않으면 뭐 상환을 어느 정도 유예해 준다든가. 기다려 주는군요. 이런 좀 다양한 접근법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도 그만큼 다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걱정이 된 부채 역시 다양한 해결 방법으로 대응해야 된다. 뭐 이 말에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아침 출근하시기 전에 아침 식사 든든하게 하시면 하루 종일 힘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월요일 한 주간의 먹거리 또 알뜰한 장바구니 경제 이야기 들으시면 한 주가 든든하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그런 시간을 책임지고 만들어주시는 분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를 든든하게 해줄 준비 돼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봄이 온 것 같기도 한데 또 뭐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있고요. 꽃샘추위도 있고 좀 날씨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좀 나라서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한데 식중독 걱정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이 봄철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라는 식중독이 발생하기가 참 쉬운데요. 때문에 음식의 보관 온도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종종 배탈 나신 분들 보이는데요. 이름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어렵네요. 이게 흔한 건가요? 네, 이 식중독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병원성 대장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인데요. 최근 5년간 3,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의 환자가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잠복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발생하면은 설사와 복통 그리고 구토를 일으킵니다. 참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거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네, 보통 식중독균은 가열을 하면 사멸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열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100도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고요. 반면에 60도 이하에서는 오히려 증식을 하기 때문에 예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리 후에 보관 온도를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육류 같은 식품은 75도 이상에서 완전히 조리하셔야 되고요.
또 일단 가열한 조리한 식품은 가능한 한 2시간 이내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또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도 이상으로 데우시고 차갑게 먹을 음식은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이게 1시간을 끓여도 죽지 않고 60도 이하에서는 오히려 증식을 하고 그래서 애초에 확실하게 끓이기보다는 애초에 보관을 잘하는 방식으로 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이 좀 따뜻해지면 저도 그런데요. 좀 폭신폭신한 흙 밟고 땀 흘리고 싶은 분들 많으세요. 주말 농장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베란다에서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뭘 심어야 되나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천해 주실 것 있나요? 네,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잘 자라나는 약초 5가지를 알려주었는데요. 어느 지역에서나 다 잘 자라는 약초 5가지요? 네, 네네. 잔대, 일당귀, 쓴바귀, 더덕, 도라지가 꼽혔어요. 네네. 이 약초들은 종자를 구하기도 쉬운 데다가 쌈이나 나물로 먹기에도 아주 유용한 식물들입니다. 네, 자, 쌈에도 먹을 수 있는 식물인데 이름이요. 더덕, 도라지 이런 것들은 쉬운데 잔대, 일당귀, 쓴바귀는 좀 알 것 같은데 잔대, 일당귀는 완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잔대는 달고 맛이 또 부드러워서 젊은 층이 선호할 만한 이 식물이고요. 네. 일당귀는 향이 좋아서 생선이나 불고기에 잘 어울립니다. 네. 또 쌈채소로도 아주 제격이고요. 네네. 그리고 쓴바귀는 이름처럼 씹으면 쓴 맛이 나요. 네. 봄철에 데쳐서 무침이나 쌈채로도 즐기기 좋은 약초입니다. 약초입니다. 자, 잔대, 일당귀는 향이 좋은 하얀색 꽃이 피어나는 그런 거고요. 잔대는 새싹이 아주 맛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종자를 구하러 이 씨앗을 사러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덕, 도라지는 잘 알려진 만큼 여러 가지 자녀들한테도 좀 이런 식물 잘하는 것만 봐도 교육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교과서나 책에서 도라지, 더덕 이야기 종종 나오잖아요. 네네. 이 독특한 꽃을 피우는 이 두 식물을 집에서 직접 키워보시면 아이들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도라지는 꼿꼿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작은 밭에서도 좁게 심으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더덕, 도라지, 이 호흡기에 좀 좋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요즘 황사, 미세먼지 심한데, 잘 키워서 또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 보는데 도움될 만한 장바구니 가격 동향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고등어와 양파 가격이 좀 올라가겠는데요. 고등어는 지금 조업이 제주와 동해 남서부 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2월 어획량이 2,404톤으로 1월보다 73% 감소하면서 가격이 약간 올라가겠고요. 네. 양파는 저장 양파 출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이 새로 나올 조생종 양파의 출하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겠어요. 네, 자, 이 생선 가격 얘기할 때 항상 월명기 이런 말 설명해 주셔서 다리 맑으면 물고기가 깊이 들어가서 안 잡힌다 이런 얘기들 또 그런 이유도 있겠지라는 상상하셨을 것 같고요. 가격 좀 내려가는 좀 주머니 사정 부담 안 되는 품목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반면에 메론과 치청오이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메론은 출하 지역이 얼마 전까지 경남 진주, 함안 지방으로 이제 국한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경북 고령 지방까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그리고 치청오이는 기온이 상승하고 일조량도 증가해서 주산지인 전남 구례와 순천을 중심으로 3월 출하량이 증가했습니다. 네. 작년보다 2%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약간 내려갈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예, 아니 이 멜론, 취청오이 입안에 바른만 해도 좀 풋풋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봄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가격 내려갔다고 하니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트 할인 품목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이 마트 3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한우가 30%에서 40%까지 할인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집에서 우리 한우 드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이는 롯데마트에서 지금 5개 2,98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네. 장 보시는데 참고하셔서 이번 주도 알뜰하고 풍성하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멜론과 참외 같은 과일에는 엽산이 많습니다. 엽산. 또 이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좋다, 아이들에게도 좋다 알려져 있는데요. 세포를 지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오이는 여러분들 보통은 소박이 한국인들이 많이 담궈 먹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오이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많은데요. 많이 즐기실 수 있는 봄이면 좋겠네요. 오늘도 풍성한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우유 고르는데 왜 고민하실까? 여기 체세포스 1등급 요것만 딱 보면 되는데 건강한 젖소에서만 체세포스 1등급 우유가 나오니까 이제 체세포스를 꼭 확인하세요. 좋은 우유를 위한 당신의 선택 나 100% 서울우유.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역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먼저 5801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은 대우조선해양 여러 가지 방위산업의 이유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바다를 상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살리는 게 우리나라와 또 여러 가지의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좀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8106님은 공적 자금이 정작 필요했던 한진해운은 지원 안 하고 대우조선해양만 지원하고 이건 좀 저 같은 서민이 보기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 이런 반대 의견도 주셨습니다. 7737님 고름은 놔두면 썩어서 주변까지 다 썩습니다. 확실하게 도려낼 부분들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 역시 전문가 의견과 같은 얘기 주셨네요. 또 3839님 1099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통분담 해야죠. 그런데 국민만 고통분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방송으로 내일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